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모모님께서 굉장히 오랜만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모모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아이고, 모모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 목소리를 듣다니요. 아유, 그러게요. 네, 아이고, 그동안 또 많이 바쁘셨죠? 아유, 매우 공사다망하였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제 성동일 그분이 아니에요. 이제 이분은 모모님이시죠, 그죠? 네. 성동이 맞습니다. 대부분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또 맞다고 해주시면 혹시라도 진짜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니라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네. 그러면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직접 겪었던 이야기가 될까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겪었고, 좀 충격적이고, 또 이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던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실까요? 모모죠? 예, 모모입니다. 저에겐 늦둥이 딸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이제 사업을 잘 하고 있었죠. 그게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낳은 아이라 슬픔 뒤에 온 행복이라서 그런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고, 네. 그 누구보다도 몇 갑절 충만한 나날들을 좀 보내고 있었죠. 예.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는 이 행복이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에 저는 이제 단명하신 부모님들의 내 아이가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미리 이제 지어둔 상태에서 아이의 정상적인 이름을 부르지 않고 보통 그 아호나 아명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맨 끝에 이름을 이제 똥이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서 성장한 지금까지 저는 단 한순간도 제 아이의 본명을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뭐 다똥이 오늘 어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거든요. 그 아이가 싫어한다면 그만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그렇게 불려지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다정하고 좀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해서 이제 계속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가 그만큼 소중했으니까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정말 필수적으로 했던 게 매달 아이의 사진을 찍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성인이 됐을 때 전체 역사를 기록한 앨범을 매달 뭐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이렇게 해서 총 몇십 개월, 몇백 개월의 그 사진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일기를 쓰는 것보다는 낫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계속 찍었죠.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에 이제 저희 가족에게 좀 위기가 찾아왔어요. 사업 실패라는 좀 난관에 봉착을 했던 거죠.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이 돈을 10년 안에 갚을 수 있을까 20년 안에 갚을 수 있을까 이게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엄청난 빚을 전 상태라서. 그래서 뭐 TV 드라마에 보듯이 뭐 강제 차압 딱지가 붙었고 그 집행하는 분들이 집에 찾아오고 뭐 문을 강제로 개방을 하고 막 이게 난리가 아니었었거든요. 아이한테도 아내한테도 너무 미안한 상황이었고 결국엔 우리 가족은 눈물을 머금고 그 집을 나와서 지은 지 한 20년인가 30년 되는 아파트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게 5층짜리 아파트였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5층이 제일 싸길래 이제 5층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맨 꼭대기 층으로 이사를 하니까 뭐 수압도 문제였고 뭐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문제였고 그때는 뭐 사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정신을 놓고 말고의 여유도 없었어요. 사실은 제일 시급한 거는 내 가족이 고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닥치는 대로 내 전공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무조건 일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사진을 찍어주는 일들을 좀 잊은 채로 살았거든요. 네. 저도 제 인생이 너무 막 급급하고 막 그렇게 맞죠. 하니까. 그래서 몸은 좀 고단했지만 아이와 아내를 보면서 이제 더욱 힘을 내기도 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빚도 갚아야 했고 그리고 또 생활을 해야 하지만 아이한테는 또 이런 비참한 삶을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 상황들이었으니까. 근데 항상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늘 돈이 부족했어요. 그 흔한 동화책 하나도
제대로 사지 못한 것도 너무 미안했고 아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모든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녔는데 아이 어린이집을 못 보냈거든요. 예. 아내 낡은 운동화도 마음이 아팠어요. 아내 생일이 됐는데 선물을 해줘야 되는데 아내한테는 선물 어떻게 해줄까 돈도 없는데 하다가 이제 버스비와 점심을 굶어가면서 돈을 모아서 생일날 운동화를 좀 사주긴 했는데 결국에는 문제가 뭐였냐면 아이가 누려야 할 것들. 네. 왜 성인들은 좀 버틸 수 있는 힘들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녁마다 했던 게 이제 제 기억 속에 있는 동화를 위원으로 풀어주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책은 없으니까. 하지만 그것도 이제 사실은 뭐 그 스토리가 좀 미천이 드러나면 더 이상 해줄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지어서 해줘야 될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문득 제 어릴 적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는데 제가 항상 학교를 갔다 돌아오면 어머니는 제 방 반지 넣는 보석 상자 안에 초콜릿이나 사탕 등을 넣고 질문지 하나를 넣었었거든요. 1차원적인 질문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질문지에 답을 줬고 보상으로 초콜릿이나 사탕을 먹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해놓은 답도 없었고 먼저 사탕을 먹는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었는데 뭐 일종의 좀 어머니와 저와의 좀 무언의 약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모모야 하늘엔 왜 별들이 많이 떠 있을까? 이 질문지가 저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답은 이제 뭐 과학적 접근이든 상상력을 동원한 답이든 뭐 상관은 없었는데 그때 제가 적은 답을 좀 기억을 해냈어요. 이제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늘에 밤마다 수많은 별들이 떠 있는 게 햇님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 위해서 남겨놓은 발자국이라고 이렇게 답을 적은 거예요. 사람들이 길을 잘 찾아가라고. 그걸 토대로 이제 아이한테 마치 동화처럼 지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였냐면 매일 밤 달님이 밤하늘을 밝히러 나오며 온통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별들을 보고는 투덜거리면서 청소를 하다가 범인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발자국의 주인공인 햇님을 발견하고는 따지지만 햇님은 이제 사람들이 길을 잃을까봐 일부러 그렇게 발자국을 남겨놓았다라는 말에 달님은 자신이 짧았던 생각을 원망하면서 매일 햇님에게 사과를 했고 낮에도 이제 달이 보이는 이유가 맨날 사과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님이 옆에 떠 있는 거다. 네네. 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다똥이는 매일매일 그 얘기를 반복하면서 들으려고 했어요. 단 하루도 그러지 않고 이제 그 동화를 그 말도 안 되는 동화를 계속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와 저는 그걸 토대로 제가 스케치북에 글을 쓰고 아이는 거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끼리의 동화를 만들었어요. 이제 동화가 완성이 될 때쯤 아이하고 저는 그 동화의 제목을 지었어요. 성서부 달림시라는 동화를 만들고 그게 아직까지 존재해요. 그 스케치북이. 지금 아이가 중학생이 됐는데도 그 가방에 매일 넣고 다니거든요. 이게 사실은 뭐 그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행복을 만끽하게 되는 계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침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저한테 좀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됐는데 집하고 좀 거리는 있었지만 뭐 급여도 좀 괜찮았고 무엇보다도 좀 일찍 끝낼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혼자 남아있을 아이에게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어느 날 회사에 업무가 좀 많아져서 평소보다 한 3, 40분 좀 늦게 퇴근한 날이 있었어요. 그 낡은 마로 시작하는 경차가 이제 전부였거든요, 저희 집에. 그래서 이제 저로서는 무리를 해서라도 빨리 가야만 했죠. 이제 아이가 혼자 남아있는 게 너무 싫어서.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에 차를 올리고 정말 제발 혼자 남아있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속도를 올렸죠. 예. 그 톨게이트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에 앞에 그랜저가 깜빡이를 넣지 않고 확 껴들더라고요, 차가. 그때 이제 비가 좀 왔었는데 길이 좀 미끄러웠었어요. 예. 급제동을 해봤지만 속도도 붙어 있었고 타이어도 많이 마모된 상태라서 결국은 강하게 추돌을 해버렸어요, 제가 뒤에서. 또 뭐 엎치대 덮인 격으로 뒤에 따라오던 트럭이 제 차를 또 추돌하게 된 거죠. 제 차가 그 중간에 껴가지고 가드레일로 튕기면서 차가 거의 이제 반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순간에도 제가 뭐였냐면 제 안전보다는 혼자 남아있을 아이, 아빠를 기다리는 그 다똥이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와, 예. 그래서 이제 벨트를 풀고 전화기부터 먼저 찾았어요. 일단 어린이집에 전화를 해서 아이를 조금만 더 보호해달라고 요청하고 차에서 전화 통화하려고 내리려고 하는데 문이 잘 안 열리더라고요.
그때 제 차 앞에서 어떤 흰 차가 하나 쓰더니 어떤 여성분이 왜 그 정수기 코디 복장 있잖아요. 그런 제복을 입고 제 차를 사진을 막 찍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험사에서 왔나? 근데 내가 신고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저한테 축 걸어오더니 갑자기 제 운전석으로 문을 강제로 여시더라고요. 예. 아직 주변에는 경찰차나 구급대도 오지 않은 상태였고 이게 뭐지? 근데 저도 뭐 정신이 좀 혼미했으니까 아무리 뭐 몸은 다치지 않았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일단 병원을 가자면서 이제 저를 자기 차에 태우더라고요. 그 흰 차에. 좀 열심히 하는 보험사 지금 이럴 수 있겠다 싶어서 저도 이렇게 뭔가 이끌리듯이 그 차를 탄 거예요. 내가 그 순간에 보험사에 전화를 했나? 내가 이게 기억을 못하는 건가? 뭐 이런 착각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렸는데 보통 병원을 가면 시가지로 가야 되잖아요. 큰 병원이 있는 데면. 근데 자꾸 외곽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차가. 그래서 내가 어떤 병원을 가는 거냐고 물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거의 다 왔다. 좀만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그래 뭐 큰 병원으로 가는가 보다 아니면 전문 병원으로 가는가 보다 그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러다가 차가 딱 도착을 했는데 이제 그 주변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저녁이 됐으니까. 근데 불빛 하나 없는 곳에 멈춰 서더라고요. 그때 뭐냐면 내가 납치당했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 왜 이쪽으로 오지? 도대체 뭔 거니?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여자가 이제 운전석에서 내리더니 나를 그 조수석에 두고 저 어둠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웬 남자 한 명을 만나더니 손에 그 무슨 차트 같은 거를 하나 들고 이제 다시 이쪽으로 걸어오더니 문을 열고 저보고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아니 뭐지 병원으로 들어가는 게 보통 뭐 응급실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뭐 이끌리듯 좀 내렸어요. 그러더니 여자는 차를 몰고 가더라고요, 그냥. 저를 거기 두고. 근데 남자는 이제 어둠 속에서 차트를 건네받고 저한테 오더니 많이 아프시죠? 뭐 이렇게 뭐 몇 가지를 묻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랬더니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좀 따라갔어요. 앞으로 걸어가는데 건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앞에 큰 강이 하나 있는 거예요. 와, 네. 그때 이제 그 지역에 큰 강이 있긴 했어요. 서울의 한강처럼. 근데 왜 여기까지 오지? 뭐 물을 새도 없이. 근데 밤이면 그 강도 좀 검게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강이 너무 푸르고 아름답더라고요. 파란색인데 에메랄드 빛인데 남자는 이제 저를 앞에 보이는 무슨 나룻배에 저를 태우더라고요. 그러더니 긴 장대 같은 노를 들더니 젓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한 강 중간쯤 갔을 땐가요. 푸른 강이 갑자기 검게 착 변하더라고요.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이 강을 건너면 다시 돌아올 순 없겠다. 그때 이제 자각을 한 거죠. 이게 말로만 듣던 저승의 경계구나.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저한테는 남겨진 가족들이란 게 있잖아요. 가슴 아팠어요. 왜냐면 내가 죽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 근데 그때 강을 막 건너고 있는데 중간쯤 왔을 때 강 건너편에서 검정색 돌이 막 날라오더라고요. 돌은 정확하게 노를 젓고 있는 남자를 겨냥해서 날아왔어요. 저한테는 한 방도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남자는 이리저리 피하다 결국은 돌에 이제 눈을 맞고 고통스러워 하다가 손에 쥐고 있던 노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 남자가. 노는 결국 그 강으로 빠졌고 노가 이제 건너편 강에 다다랐을 때 어떤 여자가 그 노를 짚더니 그 뱃머리를 마구 찌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뱃머리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끔. 그 배는 그 충격에 의해서 반대편으로 돌아섰고 예. 이제 강물에 하류 쪽으로 흘러서 대각선으로 흘러가면서 왔던 그 루트로 다시 가게 됐어요. 예. 그런데 노를 젓고 있는 남자가 노도 없고 이러니까 눈에 이제 돌도 맞았고 남자는 이제 툴툴거리면서 저보고 당장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뭐 오만 욕을 다 하면서 이제 어둠 속으로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늘에 별을 탁 보니까 달이 점점 막 이렇게 슈퍼문처럼 되게 커지더니 수많은 별들을 막 삼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달 속으로 별이 막 삼켜지더라고요. 한참을 이제 넉넉 보고 있는데 아까 저를 태우고 왔던 그 하얀 차가 다시 나타나더니 그 이제 여성 코디분 같은 그 여자분이 저를 다시 타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그 차에 타자마자 피로가 몰려와서 잠이 들었고 시간이 얼마가 지난지 모르겠지만 막 주변이 시끄럽더라고요. 그 눈을 떴어요. 그때 제 앞에 제가 그 사고 난 장소 거기에 119 구급대원이 유압장비로 차 문을 열고 있더라고요. 그 상황이 제가 그때 잠시 죽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사체험을 했던 거죠, 결국에. 예. 그 길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제 뭐 아내와 아이는 병원으로 왔죠. 제가 있는 병원으로.
다행히 병원 검사 결과 가벼운 타박상 말고 특별히 다친 곳은 없더라고요. 이제 앞니 2개가 좀 많이 흔들거리고 이제 핸들에 부딪혔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가 저를 보자마자 그러더라고요. 청소부 달림실을 좀 읽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갑자기 뜬금없이 아빠 괜찮아 이게 아니라 왜 청소부 달림실 읽어달라고 하지? 근데 아이 말에 아까 다리 벼를 삼키는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예. 제가 임사 체험했을 때 이게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구나. 나는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으면서 내 아이한테 그 청소부 달림실 읽어줘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는 이제 뭐 당연히 폐차가 됐고 근데 이제 제가 좀 의아스러웠던 게 뭐냐면 몸에 타박상이 없고 뭐 중상도 아닌데 왜 그런 체험을 했을까라고 이제 나중에 이제 병원 검사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뭐였냐면 그 순간 심정지가 와가지고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유압을 열고 제가 차에서 거의 굴러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 119 대원이 막 심폐소생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억은 안 나요. 그러니까 잠깐 심정지가 좀 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큰 사고 치고는 그렇게 몸이 다친 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뭐 그런 충격에 의해서 뭐 그런 임사체험을 했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했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그 먼 직장을 좀 다니기가 꺼려지더라고요. 이제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래서 집에서 며칠 쉬다가 직장을 찾아야 했고 다행히도 집에서 한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회사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게 뭐 수입 식품 뭐 회사였는데 거기에서 웹 디자인 일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시에 퇴근해서 아이에게 가는 시간은 한 10분이면 충분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은 아내보다 제가 좀 더 많았고, 그리고 벌어놓은 건 없지만 이제 그 순간순간 좀 행복했던 나날들이었죠. 그런 어느 날, 그날도 일을 하고 막 퇴근하려는 찰나 물품을 실은 큰 트럭이 들어왔어요. 그 회사에. 그때 회사에 있던 사람들은 배달을 나간 상태라서 남자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었고 트럭 기사는 빨리 뭐 이거 하차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역정을 내더라고요. 팔레트에 올려진 물건을 내리라고 막 성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뭐 이렇게 웹 디자인 이제 디자인실에 있었으니까 지게차라든지 이런 걸 잘 못 다루니까. 근데 뭐 하도 성화를 내니까 이제 그 회사에 입식 전동 지게차가 있었거든요. 서서 타는 전동 지게차가. 그냥 평소에 이제 작동하는 걸 보면 그렇게 뭐 복잡하지는 않네 하고 이제 뭐 조심스럽게 운전해서 첫 팔레트를 내리고 별거 아니네. 근데 이제 아이가 기다리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기다릴 아이 생각에 두 번째 팔레트를 조금 더 이제 빠르게 내리려고 했는데 이게 결국에 팔레트가 휘청거리면서 그 지게차 앞으로 쏟아져 버린 거예요, 물건들이. 그래 이제 지게차에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좀 튕겨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박스 무더기에 깔려본 거예요. 냉동식품 뭐 이런 거였는가 봐요. 무게들이 있는 그런 냉동식품하고 이제 카우더 종류의 물품들이 있다 보니까 무게가 좀 상당했겠죠. 그렇죠. 근데 박스에 다 묻히니까 이게 순간 그 박스에 깔리면서 이게 빠져나오는 게 불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직원이 막 사무실 뛰어들어 신고 전화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소리도 들렸고 뭐 그런 소리 잠시 들리더라고요. 그 트럭 기사하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쌓인 그 박스들은 막 덜어내기 시작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점점 숨이 막혀오더라고요. 그래 막 숨이 넘어가는 찰나에 119 구급대원이 왔어요. 와가지고 제 박스를 걷어내고 저를 깨우더라고요. 그리고 들것에 싣고 앰뷸런스에 실려서 이송이 됐어요. 그 뒤에 누워있으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나 살았다 이런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잠시 잠이 들었고 제가 깼을 때는 그 앰뷸런스 뒷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응급실 앞에 왔겠구나. 그래서 이제 구급대원이 보통 그렇게 되면 바퀴 달린 그 들것을 내리잖아요, 차를. 근데 구급대원이 차에서 직접 저를 부축해서 내리더라고요. 예. 그 들것에 누워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반적으로 들것에 실려서 내려야 하는데 왜 이러지? 이러는데 그 제 눈앞에는 보인 게 병원이 아니라 진짜 긴 터널이 하나 있더라고요. 시커먼 터널이. 저를 터널 입구까지 데리고 가더니 구급대원은 딱 뒤돌아서 가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터널 쭉 앞에 쳐다봤는데 반대편에서 나오는 맞은편에서 나오는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어 나갔어요. 그 앞으로. 와, 또 한 중간쯤 걷다 보니까 마치 군부대에서 볼 법한 이동식 바리게이트 있잖아요. 노란색 까만색 바퀴 달린 그런 그게 앞에 보이더라고요. 그 앞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 이제 3명이 딱 지키고 서 있더라고요. 그 중에 가운데 있는 남자가 차트를 딱 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오라는 손짓을 하길래 저는 좀 다가갔죠. 직감했죠, 그때는 이제. 이거 죽은 거구나. 왜냐면 내가 한 번을 경험을 해봤잖아요. 예.
아, 이거 죽은 거 맞네. 이제 진짜 가는구나. 남자가 그러더라고요. 진실을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묻는 말에 정확하게 솔직하게 대답하라고. 그래서 제가 예, 알았어요 하니까 곧바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가장 잘못한 일 하나를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뭐 생각하고 말고도 없어요. 없었어요. 돌봐야 하는 가족을 두고 온 게 가장 큰 죄인 것 같다. 그랬더니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자는 저를 되게 무서운 눈빛으로 노려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혹시 그 추나요법이라고 그 목 두둑해가지고 목 길게 빼는 거 있잖아요. 예. 뭐 척추 좀 아프고 목 아프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목이 위로 막 딸려 올라가는 거예요. 고통스럽더라고요. 진짜 목이 빠질 것 같다 할 정도로. 그런데 그 고개가 점점 위로 뽑히다가 보니까 시선이 이제 위로 천장을 향하잖아요. 터널 천장을 딱 보니까 수백 개의 사람 머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거짓말 하는 사람들인가? 나는 이제 일단 죽은 걸 아니까. 예. 이게 뭐지? 이게 너무 섬찟하더라. 머리가 한 수천 개가 막 붙어 있는데 그때 그 앞에 있는 남자 또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기회니까 잘 대답해라고. 예, 알았어요. 이랬더니 다시 묻더라고요. 가장 잘못한 일 하나를 솔직하게 대답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대답은 이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정말 이 사람 마음에 들게 얘기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어요. 죽어도 여한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리워해서 무모했기에 좀 지독했습니다. 그냥 이 얘기밖에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남자가 빙그레 미소 짓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뽑힐 듯한 목은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더라고요. 남자가 등을 돌리는데 제가 물었어요. 저 머리들이 뭐냐고. 그랬더니 원래 저승으로 가려면 생각과 기억을 다 지우고 가기 때문에 머리를 뽑고 간다는 거예요. 머리가 없어야지 생각과 기억이 다 없어진다고. 근데 너는 생각, 기억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사는 거라고 돌아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딱 등을 돌리자마자 아까 이제 저를 데리고 왔던 119 대원이 나타나더니 저를 차에 태우고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 또 졸음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잠이 들었어요. 제가 눈을 딱 떴을 때 누군가 제 가슴을 누르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병원 응급실이었었어요. 정신 차리고 나니까 이제 다똥이가 제 옆에 와 있더라고요. 그 딸아이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아빠 나 목이 빠지게 기다렸어 이러더라고요. 나는 목이 빠지고 말았는데 거기에서 아이러니했죠. 제가 목이 빠질 듯한 임사체험을 한 후에도 아이도 그 말 하니까 정말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렇게 2번의 임사체험을 한 거죠. 예. 또 그때도 큰 외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박스에 긁힌 거 이런 것밖에 없다. 얼마 안 있다 이제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저는 이제 늘 퇴근을 하고 나면 아이에게로 가서 같이 버스를 타고 오긴 했으니까 참고로 우리 그 차는 어쨌든 반파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폐차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후원 차량은 저희 집 쪽으로 오는 노선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와 버스를 타거나 또 그 다음에 중고차를 하나 구하긴 했는데 아내가 출퇴근한다고 계속 타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하루는 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퇴근을 하고 아이한테 갔어요. 아이는 하원을 했고 저와 함께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 갔는데 이 버스를 기다리다 보니까 회사에서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 회사는 자물쇠 잠겨 있는 게 분명했기에 이제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다른 곳에 가는 중이시더라고요, 사장님이. 이제 사무실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통아 오늘 아빠랑 좀 걸을까 이랬어요. 거리가 한 5km 정도 됐었거든요. 예. 일단 집에 가야 했기에 다통아 아빠 우바할래?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다통이는 신이 나서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제 등에 업혔죠. 근데 그때가 좀 찌는 듯한 여름이었거든요. 더위를 뚫고 한 1km를 걸었어요. 예. 땀은 비 오듯이 흘려내렸고 등에는 아이가 엎인 채라 뭐 두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다통이가 이러는 거예요. 아빠 땀나? 많이 더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얼굴에 흐르는 땀을 그 조그만 손으로 이렇게 연신 닦아주는 거예요. 다통이가. 그때가 아마 애가 4살인가 5살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순간 왠지 모르겠지만 찡한 게 눈물 같은 땀이 이제 범벅이 돼서 흘러내리더라고요. 좀 고맙기도 하고 또 지금 이게 좀 처량하기도 하고 뭐 이래서.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저는 울고 있고 애는 막 계속 땀 닦아주고 얼마나 이게 좀 일반적인 장면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 한 상황에서 한층 더 드라마 같은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푸드득 갑자기 소나기가 탁 내리는 거예요. 뭐 다통이는 워낙 물을 좋아하는 아이기 때문에 뭐 비다 아빠 비 뭐 비와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등이 엎여서
나는 죽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 말을 뒤로 한 채 근처 슈퍼 천막 밑으로 몸을 피했고 비를 그치길 기다려야 했죠. 근데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가져온 간식이 있잖아요. 다 안 먹고 온 간식이 있어서 먹으면서 아빠 줄까?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뭐 닭똥이 많이 먹어. 아빠는 배불러. 그러다가 이가 좀 그쳤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업다가 걷다가 집에까지 도착하니까 거의 2시간이 소요되더라고요. 혼자 걸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날 아이도 저도 지쳤는지 일찍 잠이 들었고 다음날 같은 일상이 반복되면서 출근했는데 이게 온몸에 근육통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그 근육통이 기분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마치 그 무더운 여름에 닷덩이와 뭐 이렇게 여행을 한 느낌이랄까? 그래서 저는 그 근육통을 좀 기분 좋은 근육통, 아프긴 하지만 되게 기분 좋은 근육통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해 겨울에는 우리는 좀 더 나은 차, 낡은 중고차 한 대를 또 장만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이를 데리러 가는 중 문득 든 생각이 있더라고요. 네. 매달 아이 사진을 찍던 일을 게을리한 거. 맨날 내가 힘들고 바쁘다는 핑계로 게을리한 거. 그래서 생각을 했죠. 지난 나날들을 사진으로 남길 수는 없지만 일기로는 남길 수 있겠다. 그것도 서면이 아닌 육성으로 쓰는 일기는 아이가 매일매일 들을 수 있겠다. 왜 읽는 거는 우리가 좀 지루해서 다음에 읽지 하고 처박아 두는데 그 육성으로 들리는 건 이렇게 그리우면 자주자주 듣긴 하잖아요. 그쵸. 목소리도 담겨 있는 거니까. 네. 저는 그 2번의 저승의 문턱에서 저를 구해준 게 아이가 아니었나라는 걸 확신하면서 예.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 녹음을 하게 됐어요. 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뭐 돌비의 공포라이 때문에 무섭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임사 체험을 하면서 결국은 나를 살려준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죽지 않음에 대해서 누군가에 의지할 대상 그리고 책임져야 할 대상이 있으면 굳이 죽을 이유는 없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죽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는 생길 것이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이야기를 좀 끝내고자 합니다. 정말 부모라면 다들 공감하시고 그리고 또 누군가의 자녀라면 다들 공감하실 그럴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또 따님 듣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예, 옆에 같이 있어요, 지금. 옆에 또 계시는군요. 아이고. 부모님의 또 자녀분으로서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다라는 거를 조금이나마 아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모모님은 계속 달릴 겁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모모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주 먹먹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임상체험 이야기도 분명히 섞여 있었지만 그래도 따님과의 애절한 이야기가 같이 녹아져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들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냥 단순 자극적이고 무서운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 사는 이야기, 내 이야기, 그리고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오셨죠.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조금 특수합니다. 특수한 상황이 뭐냐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셔서 택시 안에서 시참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바로 시작하실까요?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일단 빨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네, 바로 갈게요. 일단 이 이야기를 해준 건 이제 기자인 친구예요. 기자인 친구가 자기가 되게 개인적으로 이거 너무 호기심이 생겼다 해서 저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너 똘순이랑 진짜 연락 안 되냐고, 자기 똘순이한테 지금 너무 물어보고 싶은 게 생겼다고. 네. 그래서 나 걔랑 연락 안 된다 뭐냐 해서 듣게 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갑돌이라고 할게요.
예. 이 갑돌이가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진짜 정확한 시기 모르는데 중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이 청소년기에 갑돌이네 반에 을비라는 애가 전학을 온 거예요. 근데 이 갑돌이가 다니는 학교는 지방에 있던 학교고 완전 깡촌은 아닌데 그냥 지방 도시 느낌? 이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던 분인데 똘비라는 애가 이제 전학을 왔는데 똘비라는 애가 서울에서 살다가 할머니네 집으로 전학을 온 거였대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이제 대충 눈치를 채죠. 아, 그 서울에서 사업하던 집이 좀 힘들어졌구나. 그래서 얘가 이제 할머니네로 와 있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네. 그래서 더 신경 써주려고 하고 더 잘 적응하게. 근데 이 똘비가 너무 겉돌더래요. 약간 난 너희랑 달라. 이걸 좀 기본으로 깔고 있더래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되게 싫어하는데 이제 갑돌이가 나서서 막 그래도 잘 지내야지 뭐 약간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나름 애썼대요. 담임이 반장이고 하니까 부탁한 것도 있고. 그래서 막 신경 쓰면서 하고 있는데 이 똘비는 자기 스스로 왕따가 되고 있는 거죠. 계속.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그냥 되게 싸가지 없고 공격적이던 애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게 착하게 굴더래요. 그래서 아 얘도 그냥 받아들이고 이제 적응하려나 보다. 그러고 나서 지내면서 담임 선생님이 어떤 서류 정리하는 걸 좀 시켜가지고 갑돌이가 혼자 하기 힘들 것 같아서 똘비한테 좀 같이 좀 도와달라 해서 교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 똘비가 어떤 특정 서류를 보면서 뭘 좀 적는 느낌이 나더래요. 네? 그래서 얘 뭐 하지? 이러고 그냥 신경 안 썼대요. 사실 그때는. 그러고서 그냥 며칠 좀 지나서 약간 얘가 자기 책에다가 필기 같은 걸 쓰는데 B- 며칠 이렇게 돼 있더래요. 근데 이건 수험생이 아닌 이상 이걸 굳이 체크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갖고 뭐 저게 뭔 날인가? 뭐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똘비가 이제 자기 학년에 친구들 몇 명한테 자기네 집으로 초대를 했대요. 생일이라고. 그래갖고 한 7명, 8명한테 초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간 거는 갑돌이까지 5명이었대요. 그러니까 5명이 이제 가갖고 할머니가 이제 맞이해 주시고 그래갖고 그냥 할머니가 자기가 뭐 요새 젊은 애들은 뭐 좋아하는지 몰라서 나름대로 차린다고 차렸는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다고 뭐 그러면서 되게 사근사근하게 잘 대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아 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는데 뭐 반찬이 되게 많더래요. 나물 반찬도 많고 고기 반찬도 있고 생선 반찬도 있고 국물도 이제 미역국에 소고기도 좀 들어가 있고 그래서 되게 맛있겠다 하고 있는데 막 밥을 집어먹고 있는데 갑돌이가 뭔가 미역국을 먹으려고 하는데 느낌이 되게 쎄하더래요. 그냥 정말 이게 남기면 좀 실례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먹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더래요. 그래서 다른 애들 보니까 다른 애들은 그 A라는 친구가 한 명 더 있다 했었거든요. 이 A라는 친구를 빼고 나머지 3명이 엄청 미역국을 맛있게 먹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똘비를 보니까 똘비는 또 안 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똘비야 너는 안 먹어? 이랬더니 아 맞다 내 거 밥이랑 국 좀 떠올게 이러고 이제 주방으로 가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애한테 야 그거 맛있냐? 그러니까 맛있다고. 아 나 미역을 지금 못 먹는다고 해서 국을 바꿨대요. 그러니까 빈 그릇이랑 바꾼 거죠. 새 그릇을. 그러니까 A는 원래 국물을 잘 안 먹는데요 또. 그러니까 야 너는 내 거 먹어 하고 또 바꾼 거예요. 그 친구도.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식사 자리가 끝났대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집에 돌아왔고 해서 부모님이 오늘은 뭐 학교도 뭔 일 없었냐 그러니까 아 그 전학 온 애가 좀 겉돌다가 이제 좀 친해지고 싶은데 자기 생일이라고 친구들 다 초대했다. 그래도 그냥 생일상 먹고 왔다 이러고 아 그러냐 잘했다 그리고 잘 적응하게 도와줘라. 왜냐면 서울에서 사업하는 집의 아들이 시골로 할머니 댁으로 전학을 왔다는 건 네. 뭔가 집에 안 좋은 일이 있는 거니까 친해지지 말고 그냥 잘 도와줘라 뭐 약간 이런 분위기였대요. 그리고 나서 그 주에 그 갑돌이의 할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엄청 뭐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서 너 생일 때 뭐 먹었냐. 네. 그러니까 그 집 할머니가 차려준 생일상을 먹었다. 생일상 메뉴가 뭐 올라가 있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뭐 생일상 메뉴하고 뭐 자기가 먹었던 생각나는 반찬들 뭐 이런 것들 다 말했는데 그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대로 전달했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전화로 읽고 있다가 갑돌이 제 할미 집으로 보내라고. 그래서 나 그럼 학교는 어떻게 하냐. 일단 학교에다 말을 해둘 테니까 할머니 집으로 가라. 그래서 할머니 집으로 갔대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학교 좀 쉬니까 좋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제 할머니 집 가서 놀 생각에 막 신나서 갔는데 할머니가 근데 그때가 이제 연말이 거의 다 될 때쯤이었긴 해가지고 내년 설까지 할머니 집에 있으라고. 그리고 이 집 대문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말라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핸드폰이 학생들이 갖고 있지 않는 시대라서 삐삐 할미 주고
컴퓨터 뭐 PC 통신 이런 거 할 생각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가 왜 그러실까? 네. 그리고 자기 너무 심심하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럼 엄마 아빠랑 전화도 하면 안 되냐?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니네 아빠가 어렸을 때 읽던 책들 있으니까 이거 읽으면서 시간 보내라. 그리고 할머니가 나한테 오냐오냐 해주고 맛있는 거 다 해주고 내가 놀러 가자면 다 놀러 가게 해주시던 분인데 갑자기 왜 이렇게 강경하게 나를 가둬두실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할머니 친구분이라는 어떤 할아버지 분이 오시더래요. 그 할아버지 분이 오시더니 장기나 뭐 바둑 둘 줄 아냐고. 그래갖고 바둑은 못 두고 장기는 둘 줄 안다. 그럼 이 할애비랑 장기나 좀 두자고. 그래서 그냥 장기를 뒀대요. 예. 근데 할아버지가 뭐라고 혼자 중얼중얼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이 할아버지는 참 생각할 때 중얼중얼 많이 하신다 혼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장기를 막 두고 있는데 그렇게 시간이 그냥 막 흘러갔대요. 그러다가 할아버지는 이제 매일 오는 건 아니고 한 번씩 와서 장기 두자면서 혼자 또 중얼중얼 하고 그렇게 진짜 답답한데 감옥에 갇힌 느낌으로 어찌 해갖고 설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력으로 1월 1일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용돈을 되게 많이 주시면서 이제 집에 가도 된다 했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무슨 일이냐. 나 솔직히 할머니한테 이번에 너무 답답하고 서운하고 좀 그렇다 했더니 할미가 지금은 말 못해주고 나중에 다 말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일단 이 할미 믿고 집에 가라고. 그래서 그 아빠랑 엄마가 이제 설날 겸 해서 온 거죠. 그리고 와서 데리고 갔대요. 그 집에서 이제 오랜만에 친구들이 있는 데로 왔으니까 친구들 만나서 이제 용돈도 두둑히 받았겠다. 네. 또 뭐 놀러도 가고 그러고 있던 와중에 이제 3월 보통 2일 되면 새학기가 시작이 되죠. 새학기가 딱 시작되는 날 교실에 딱 갔는데 그 반에 그 똘비가 있었대요. 근데 똘비가 자기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지면서 엄청 막 화를 냈는데 누가 봐도 너 왜 살아있어? 약간 이런 표정이었대요. 그러면서 뭐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너 왜 살아있냐고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이러는데 막 책상을 엎으면서까지 막 화를 내더래요. 너 왜 살아있냐면서. 그러더니 와갖고 막 멱살 잡고 막 흔들면서 너 왜 지금 살아있냐고. 그러니까 아니 뭔 소리냐고. 내가 뭐 죽어야 되냐고. 그리고 빡 뿌리쳤는데 갑자기 그 학생들이 쓰는 커터칼 있죠. 그걸로 갑돌이를 찔렀대요. 그러니까 갑돌이는 칼에 찔렸으니까 이제 피가 나고 너무 놀라고 같은 반 애들도 막 다 놀래갖고 갑자기 괜찮냐고 막 이러고 119 신고하라고 막 교무실 담임선생님 불러와라 막 이러고 있고 그리고 똘비가 막 도망을 가더래요. 그래서 갑돌이가 이제 병원에서 어쨌든 치료를 받고 입원해 있는 와중에 들은 소식이 연초쯤에 이 친구들끼리 이 지역이 크게 보면 강원도거든요. 네. 얼음판에 낚시한다고 했는데 4명이 다 사고가 났는데 3명이 죽고 1명이 그 A가 중내 만회하고 있었고 나머지 3명은 사고로 죽었다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고인지는 정확히 못 들었었어요. 근데 이 똘비가 어디서 잡혔냐면 A가 입원해 있는 그 병실에서 예. 베개로 A를 이제 눌러서 죽이려다가 잡힌 거예요. 그리고 걔는 이제 어린 나이지만 어쨌든 소년원은 갈 나이니까 소년을 갔겠죠. 그리고 이제 학교 퇴학 처리됐고 그리고 잊고 살았대요. 근데 평생 못 잊죠 사실. 이 A도 그렇고 갑돌이도 그렇고 평생 못 잊을 이야기인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분이 딱 40이 됐을 때 동창회를 간 거예요. 근데 이 A라는 분이랑 갑돌이 이분은 지금 현재 서울에 거주하시거든요. 돈을 좀 버셔서 서울에 거주하시는데 A분은 이제 원래 동창회를 잘 안 나가시고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이 갑돌이는 이제 동창회를 나가서 잘 지냈냐 오랜만이다 막 이러고 있는데 오랜만에 만나는 동창들이랑 술도 먹고 막 얘기도 하고 있다가 그 동창회 자리에 누가 들어오더래요. 근데 그 사람은 동창은 맞는데 학교를 자퇴한 친구래. 뭐 사고 쳐서 잘리고 이런 게 아니라 시골이니까 이제 일을 해야 돼서 자퇴한 친구인데 동창회 와도 되나? 약간 뭐 이런 분위기가 된 거죠. 장난처럼. 그러니까 야, 와도 상관은 없지. 뭐 우리한테 해코지한 것도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오랜만이다 막 이러고 있는데 갑돌이가 똘비가 갑자기 생각났대요. 야 그렇게 따지면 똘비도 와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돌이 입장에서 이제 시간이 거의 한 30년 정도가 흘렀기 때문에 뭐 그래 만나서 한번 얘기나 들어보자. 만나도 뭐 크게 문제 있겠어.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고 어릴 때 그냥 뭐 사춘기 때 애가 뭐 미쳤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장난으로 그냥 던졌대요. 자기 딴에는 이제 자기가 던지는 게 다른 애들이 좀 불편해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네. 근데 다른 애들이 똘비 그게 누군데?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갑돌이가 당황한 거예요. 아니 그때
나랑 A 죽이려다가 잡혀간 애 있잖아. 그러니까 뭔 소리야 너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 친구들이 자기가 아팠던 건 기억한대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아파서 할머니 동네에 지금 가서 병원 입원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나 봐요. 너 아파서 할머니 댁에 있다가 새학기 때 오지 않았냐? 맞아. 그것까지 기억해. 근데 새학기 첫날 내가 칼 맞았잖아. 그건 기억해? 했더니 뭔 소리냐고. 그 다른 애가 얘는 기억을 못하나? 다른 애한테 물어봤더니 다른 애도 새학기 초에 얘가 다쳤던 것 같긴 하다. 얘 그래도 병원 한번 갔다. 예. 근데 칼 맞은 건 아니지. 그러니까 아무도 똘비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되게 혼란스러운 거죠. 한 명도 똘비를 모르니까. 어느 정도 혼란이었냐면 지금 자기가 살면서 만들어낸 망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동창회가 끝나서 이제 지금 A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A한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너도 혹시 똘비 기억 안 나? 했더니 A가 그 새끼 왜 기억이 안 나냐고. 내가 그 새끼 때문에 지금도 병원 가면은 특실 빌릴 수 있는 만큼 벌었는데도 내가 그 새끼 때문에 6인실에 있다고. 혹시라도 누가 나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까 싶어서. 그러니까 아니 동창회 갔더니 아무도 기억을 못해. 이러니까 A가 그냥 너 놀리려고 한 거겠지. 야 그때 왜냐면 어쨌든 좀 도시라고 해도 시골 도시니까 그 학년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가 그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그걸 어떻게 기억을 못해. 솔직히 말해서 똘비란 이름 기억 못할 수 있어. 얼굴 기억 안 날 수 있어. 그 사건은 기억 못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건 그냥 너 놀리려고 한 거다. 그냥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냥 뭐 이러고 있었대요. 그래야겠다. 그냥 단체로 나 놀리려고 했나 보다 하는데 뭔가 사는 내내 찜찜했던 거예요. 이거를 제 친구한테 말을 한 거예요. 자기는 이게 너무 무서운 사건이었는데 너무 소름 돋는 건 그 누구도 똘비를 기억하지 못한다. 나하고 A만 기억한다. 그러니까 기자인 친구한테 술자리도 얘기다가 내가 너한테 이걸 말한 게 넌 기자니까 혹시 찾아볼 수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뭐 친한 형님이기도 하고 평상시에 이런 부탁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뭐 부탁 하나 들어줘서 나중에 자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고 알겠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수소문을 한 거예요. 막 수소문을 해갖고 똘비라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라는 이름이 있는데 어느 순간 모든 생활 흔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약간 기자로서의 그 엄청난 승부욕이 불타면서 궁금해진 거죠. 그러니까 기사화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 사건은 기사화가 이미 됐을 거니까 그 당시에. 근데 너무 개인적인 호기심이 끌어오른 거예요. 그래서 일 다 제쳐두고 막 찾았대요. 그래갖고 결국엔 찾았대요. 이름을 이 똘비가 개명을 했었대요. 결국엔 찾아냈대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그래갖고 혹시 30년 전쯤에 이런 사건에 그 똘비 씨 맞지 않냐? 그 신뢰가 안 되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인터뷰를 좀 하고 싶다. 근데 보통 이런 말을 하면 대체적으로 가해자들은 할 말 없다고, 하기 싫다고, 되게 불쾌하다 주로 막 끊거나 연락 잠수타고 막 그래갖고 했는데 오히려 되게 그 사건을 어떻게 하냐고 엄청 반가워하면서 빨리 오라고 다 얘기해준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이거 지금 되게 의외네? 자기가 기자 생활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피해자들은 억울해도 말하고 싶어 하는데 가해자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경우는 처음인 거예요. 이 친구한테는. 그래서 이제 가갖고 얘기를 쭉 들어보는데 혼자 살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뭐 지금은 혼자 지냐니까 와이프도 있고 자식이 둘이나 있다고. 와이프랑 딸 둘이 있고 자기 지금 혼자 살고 있다고. 뭐 좀 별거 중이신 거냐?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됐다. 그래서 그때는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었던 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냐?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이 똘비가 근데 당신은 이걸 어떻게 아냐고. 이거는 분명히 있었던 일인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일인데 어떻게 알고 있냐. 그러니까 자기도 이거를 흘러 들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호기심이 생겨서 이게 찾아본 거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누군가한테 할 수 있을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그러면서 막 떠드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똘비라는 애 집안이 이게 이 얘기에 대해서는 좀 불편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예.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 그냥 이야기니까 일제시대 당시에 나쁜 일본인도 있었지만 착한 일본인도 있었거든요. 네. 나쁜 조선인이 있고 착한 조선인이 있었듯이 그리고 옛날엔 또 이제 집송촌이 많았잖아요. 이 똘비네 집안에 조상 고조 할아버지쯤 되겠죠. 이때 이 집송촌에 살고 있는데 이 집안의 어떤 딸이 그 조선의 건설 노동 현장에 일하러 온 일본인 노동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조선인들 대부분이 농사 짓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이제 일본에서부터 건설 일을 했던 사람이라 조선에 와서 그냥 일을 하는 거죠. 그냥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성실한 모습에 그 여자분도 반해서 결혼을 한 거고, 이분은 바로 일본으로 지금 돌아갈 생각이 없고 일을 더 할 생각이니까 이 집성촌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찌 하다 보니 그냥 여기에 이제 자리를 잡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본이 이제 무조건 항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일본인의 남은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 푼도 못 돌려보낸다. 약간 이런 스탠스였었고, 그래서 그거 문제도 이제 좀 부작용이 나오는데, 이 부작용 중에 하나가 조선인들 중에서 착한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었잖아요. 이 나쁜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랑 같이 일하고 밥 먹고 살던 일본인을 악독한 일본인으로 몰고, 같이 일하던 사람을 친일파로 몰아서 포상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근데 그 부부가 그거의 피해자가 된 거예요. 이 집안 사람들이. 왜냐면 시골에서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 사람은 건설 현장에서 뭐 기술직으로 돈을 벌어서 재산을 많이 쌓은 거예요. 이 재산이 탐난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남편을 약간 조선인을 착취한 나쁜 일본인으로 몰아서 죽이고, 근데 그럼 와이프가 이제 반발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을 되게 막 좀 천박한 그런 쪽으로 몰아서 죽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들도 죽이고. 근데 문제는 그때 죽은 아들이 18인가 그랬대요. 예. 그때부터 이 집안에 이걸 주도한 사람이 그 똘비의 직계 조상이랬거든요. 그래도 그때부터 증조할아버지고 할아버지고 아버지고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남자 형제들 중에 누군가 18살에 죽었대요. 오. 뭔가 약간 이 집안 내에는 우리가 이제 저주를 받았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똘빈의 형이 18살 생일을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자기잖아요. 자기는 형 하나 누나 하나 있는데 형은 네. 넘어갔으니 자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똘빈의 할머니가 아니라 그 무당을 한 명 고용해서, 그 무당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얘가 그냥 버티다가 죽으면 예. 원한에 의해서 복수를 당하는 거지만, 니네가 알아서 재물처럼 바치면 그 귀신이, 그 악귀가, 그 원혼이 이제 이걸 화를 좀 누그러뜨릴 수 있다. 이게 이 똘비의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그렇게 좀 바뀌었대요, 분위기가. 그래도 보통 장손은 죽일 수 없으니까 둘째나 이런 사람들을 재물처럼 바쳐왔던 거예요, 사실상. 똘비는 이제 자기가 된 거죠. 그래서 할머니는 아니지만 무당을 할머니라고 하면서 시골에 끌려와서 자기 스스로 재물이 될 준비를 하고 있던 거예요. 똘비 입장에서는 너무 죽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 무당한테 나름 이제 쇼부를 친 거예요. 우리 집에 돈 많다. 나 살면 당신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나 살 방법만 말해달라. 그러니까 이 무당이 그러면 너랑 같은 나이에 너랑 같은 생일을 가진 사람들 최대한 모아라. 너 대신 갈 5명만 모으면 된다. 그러면 너 사는 동안 지장 없다. 그리고 7명을 초대했는데 자기가 같은 나이 학년에서 생일이 같은 달에 있는 애들 7명이 있길래, 그 적었던 게 그 서류 정리하면서 개인 정보로 뭐 생일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자기랑 같은 달에 생일 애들만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7명이 있어서 7명한테 다 생일상이라고 초대를 했는데 5명만 왔고, 이 5명이 다 먹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리고 미역국에 자기 피를 섞은 거예요. 미역국 끓일 때 자기 피를 일부러 좀 넣어서 쉽게 말해서 자기를 데리러 올 귀신이 헷갈려 하라고. 근데 2명이 안 먹은 거예요. 2명이 안 먹었는데 밭돌이의 할머니가 늘 약간 절 같은 데 가면 자기 손자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던 분인데, 네. 그날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부처 상 옆에 이제 다른 분들이 계시잖아요. 좀 무섭게 네. 생기신 분들. 네. 그 무섭게 생기신 분이 자기한테 엄청 화를 내는 느낌 받았대요. 오. 그래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동네 이제 유명한 무당한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무당이 네 손자 뭐 지금 잘못 건든 것 같다. 바로 전화해봐라 해서 확인해보니까 그 메뉴 반찬들이 생일상이라기보단, 그러니까 제사상은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도 눈에 익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반찬들만 다 모아두면 국물만 빼고 제사상인 거예요. 국물만 미역국이지 다 제사상이에요. 이 국물에는 그 똘비의 피가 섞여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국물을 먹은 애들이 헷갈리로 데리고 가라고. 근데 똘비가 이제 말하기를, 자기는 근데 그날 이후로 18살 이후로 지금까지 살아있다. 네. 근데 내가 이걸 말하는 이유가 나 곧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말하는 거라고. 내가 죽기 전에 말할 사람이 생겨서 너무 기쁘다고. 그래도 뭐 그렇게 얘기를 마무리 짓고 왔는데, 얘는 원래 이런 걸 잘 안 믿는데 네. 저번에 이제 똘순이 때문에 약간 겪은 건 있으니까 그렇지.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죠. 네. 혹시 너 똘순이랑 연락되냐? 그러니까 나 지금 연락 안 된다.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저한테 말을 해줬는데 저는 이쪽에 뭐 전문가도 아니고 뭣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딱 들으면서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라고 한 이유가 제가 시참에서는 말한 적이 없는데 똘순이가 예전에 이거랑 비슷한 걸 얘기해 준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똘순이가 말해준 거는 저승차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속인다. 근데 저승차사인 척하는 허주나 이런 좀 악귀나 원혼 같은 애들을 속이려면 속일 수 있다. 근데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 대가가 세다. 예. 근데 그때 똘순이가 저한테 말해줬던 게 그 대가가 존재감이 없어진대요. 제가 이 얘기를 다 듣기 전에 제가 근데 똘순이가 그 말했어. 이거 잘못하면 안 된다고. 왜?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존재감이 없어진대. 그러니까 이 기자 친구 갑자기 소름이 확 돋았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때만 해도 존재감의 개념이 그게 뭐 될까요? 이랬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나머지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이 똘비가 개명한 이름이 사고로 죽은 애 중에 한 명의 이름으로 바꿨어요. 예. 그 이름으로 바꾸고 결혼까지 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예. 심지어 자기 부모도 둘째 아들의 개념을 잊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를 그 제물로 바치려던 무당의 정말 그냥 손자처럼 무당 아래서 자란 거예요. 그리고 무당의 방법을 알려준 거죠. 이름 개명해라.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친구 이름이 B라고 하면 B로 개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개명한 순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악몽을 꿨대요. 똑같은 악몽을. 자기가 서 있고 자기가 그 옛날 명찰 보면은 요새는 오버로크를 치지만 옛날에는 플라스틱 같은 명찰의 이름이 있었잖아요. 네. 명찰을 4개를 차고 있었대요. 자기가. 자기 이름 그리고 그때 사고로 죽은 3명의 명찰을 자기가 메고 있었대요. 예. 묶여 있었고 그리고 어떤 여자가 와서 뭐 낫으로 찍는다든가 돌로 머리를 깬다든가 아니면 뭐 목을 물어 뜯는다든가 맨날 이런 좀 끔찍한 방법으로 자기를 죽이는 꿈을 꿨대요. 근데 되게 무서운 게 이 귀신이 자기를 죽일 때마다 그 명찰에서 이름에 이제 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씩 탁 사라진 게 아니라 조금씩 지우개로 지우는 것처럼 조금씩 지워지더래요. 그러면서 제일 아래에 있는 이름부터 다른 친구 이름 지워지고 또 다른 친구 이름 지워지고 또 다른 친구 이름 결국엔 다 지워지고 이제 자기 이름이 지워지기 시작하면서 되게 조금 남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게 지워지면 나 정말 죽겠구나. 그리고 별거 중인 이유가 결혼을 했어요. 와이프가 있어. 애도 둘이나 낳았어. 네. 근데 애들이 아빠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와이프도 남편의 존재를 못 느끼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예. 어느 날 자기가 일 끝나고 집에 왔는데 딸들이 자기를 보고 아저씨는 누구세요?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얘네가 왜? 약간 이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여보 쟤네 왜 저래? 했는데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르면서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똘비는 이거를 어려서부터 겪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수를 써도 이거 방법이 없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와. 도망을 쳤다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살고 있는 중이었고 그리고 그 기자인 친구가 진짜 무서웠던 건 예. 자기는 죽기 전에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약간 죄책감과 회한 이런 거를 좀 하는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얘기를 신나게 막 하다가 마지막쯤에 그럼 이제 난 얘기해줬다가 기자 당신도 나한테 말해달라고. 당신 이 얘기 어디서 들었냐고.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들었다고. 생존자한테. 그러니까 갑자기 극대노라면서 갑돌이랑 A 걔네만 죽었으면 내가 이 고통스럽게 안 사는데 걔네가 안 죽어서 내가 이 그렇게 힘들어한다고. 걔네 때문이라고. 예. 그러니까 죄책감이 아니라 원망을 하고 있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자기 살겠다고 지금 친구들 5명을 죽일라 했던 사람이 되게 좀 무서웠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태까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그러니까 인류애가 떨어지는 공포는 자기가 기자 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봤지만 네. 익숙한데 자기한테는 사실 영화나 소설에나 나올 법한 오컬트적인 공포를 처음 느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다 풀로 듣기 전에 똘순이한테 들은 얘기를 해줬었죠. 이 존재감이 없어질 수 있다. 저 부작용이. 왜냐면은 귀신 입장에서 얘를 데리고 간 거예요. 다른 애를 속아서 데리고 간 것 뿐이지. 예. 그럼 얘는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존재하지만. 그렇죠. 근데 이게 귀신의 저주는 아닐 것 같고 자연의 섭리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애가 아니게 된대요. 존재감이 없어지기 시작한대요. 예. 그래서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제가 이 얘기를 원래 시참에서 할까 말까 했었는데 이게 딱히 무섭진 않았어요. 그냥 난 이게 신기했던 거지. 예. 그냥 그러고 살고 있다가 똘순이가 말한 이 귀신 속이기를 무섭다는 느낌은 안 받아 시참에서 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기자인 친구가 이 얘기를 하니까 되게 무섭게 느껴진 거예요. 갑자기. 예.
그때만 해도 존재감이 없어진다라는 게 그냥 좀 사람이 기가 죽고 막 나를 따르려 하던 사람도 카리스마가 좀 없어진 이런 정도로 받아들였었는데 주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 존재감이 사라진다는 게 저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부터 짓잖아요. 그쵸.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이 세상에 너라는 존재가 이제 있는 거야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쵸. 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이름도. 그래서 저는 돌비님이 아까 주제 간단하게 해달라 했을 때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었잖아요. 맞아, 딱이네. 사실 이거를 제가 예전에 예. 현실 공부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출생신고가 안 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얘는 영적인 개념으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똘비에 대한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엄청난 얘기네요, 진짜. 오늘 이 세계여행자님께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 관련된 아주 섬뜩한 이야기를 들고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좀 자주 뵀으면 좋겠는데 항상 또 바쁘시기도 하고 그 타이밍이 맞지 않았었잖아요. 그쵸. 네, 자주 와주세요. 제가 또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똘순이가 저한테 이 귀신 속이기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해줬던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항상 건강하시길 아유, 바라겠습니다. 네. 돌비님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족분들 그러면 좋은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야, 이게 소름이, 그러니까 무서운 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또 다른 느낌으로 엄청난 소름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죠. 내 원래 본명이 있으면 그거를 또 어떤 다른 개명을 했을 때 또 다른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또 이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 시들무에서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귀신을 혹여나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하신 저승차사를 흉내내는 그런 존재를 뭔가 속였을 때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 사장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김 사장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바로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김 사장님. 네. 사장이신 거죠? 네, 사장입니다. 자영업해서 김 사장이에요. 야, 부럽네요. 아이고, 대표님. 돌비님이 훨씬 부럽죠. 아니요, 김 대표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저한테는 이제 연쇄 뭐라고 부르셨죠? 연세 창업마라고 사업을 되게 많이 하시는 지인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창업을 했는데 또 창업을 하고 또 창업을 해서 연세 창업마라는 별명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을 요즘 연쇄 창업마라고 부르나 봐요. 모르겠어요. 저희 쪽에서는 유행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연쇄 창업마 분이신 지인분께서 실제로 들려주셨던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네. 어떤 이야기일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자, 그러면 김 사장님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길이십니다. 네. 예.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일단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연쇄 창업마 친한 오라버니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일단은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은 이 이야기는 실화고요. 예. 지역은 서울인데 서울 모 지역의 흉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지역을 밝히면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를 돌비마을이라고 할게요. 네, 근데 돌비마을이 서울에서도 좀
오래된 동네 중에서도 또 특히 오래된 동네고 길이라던가 그런 데가 굉장히 낙후된 동네예요. 그래서 재개발 같은 거 이제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좀 재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곳인데 이 연세창엄마 오라버니가 그 동네에서 좀 오래 살면서 되게 오랫동안 장사도 하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오라버니가 지역에 좀 오래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알고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사업을 여러 개 하는 분이다 보니까 아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오빠가 어느 날은 이제 그 오빠 가게에서 친구들이 모여서 놀고 있는데 밤에 갑자기 너네 흉가 가볼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 뭐 가게나 그 동네에 놀러 다닌 지가 몇 년 됐는데 한 5, 6년 이상은 아는 분인데 처음 듣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오빠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있으면은 진짜 빨리 해줬어야지 얼른 해달라 이래서 이야기를 졸라서 들었어요. 예. 일단은 이 지역이 좀 특이해서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일반적인 생각하는 그런 길이 아니고 여기가 되게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집들이 하나같이 굉장히 낡았어요. 그리고 차가 아예 못 들어가는 그런 골목들이 되게 많아요. 걸어서만 들어가거나 오토바이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골목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성이 월세가 되게 저렴해요. 이 오빠가 자기 아는 동생들 서울로 오거나 그런 분들이 처음에 집을 구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 좀 월세도 싸고 하니까 우리가 사는 동네 와서 살자 이런 식으로 좀 주변 지인들을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월세가 너무 저렴하니까 그쪽으로 와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월세가 얼마나 저렴했냐면 제가 얼마인지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10년도 그 즈음에 월세가 뭐 한 10만 원 이런 수준으로 쌌대요. 서울이?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서울인데. 예. 그리고 이게 10년 전이라고 해도 10만 원에 살 수 있는 집은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집이 낡았지만 집은 조금 생각보다 큰 원룸이고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되게 만족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됐대요. 네, 이 집이 어떻게 생겼냐면 큰 길가에 있는 집이 아니에요. 여기가 큰 길이 일단 위에 길이 있으면 그 큰 길에 양옆으로 조그맣게 계단을 내려가는 길들이 마치 나뭇가지처럼 아니면 생선가시처럼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내려가면 밑에 길이 있기는 한데 중간중간 길이 끊기기도 하고 약간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이게 그 옆으로 곁가지처럼 있는 그런 길들이 뭐 평지도 있지만 또 내려가는 길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좀 가파르게 내려가는 그런 길들 사이에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그 가파른 길을 내려가고 나면 그 밑으로는 되게 조그만 집들? 막 큰 집이 아니에요. 막 건물도 아니고 정말 작은 집들이 쪼르르륵 있는 그런 작은 골목인데 그런 조그만 집 중에 하나에 이분이 살게 된 거예요. 네, 이 집은 계단을 내려와서 바로 앞에 있는 집이라서 거기서는 그 집이 평지처럼 보여요. 보기로는. 근데 이 집의 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창문을 밖을 보면은 거의 낭떠러지라고 할 정도로 언덕이 굉장히 가파른 동네거든요. 그리고 집들이 옛날에 짓다 보니까 되게 조그맣고 좀 낡았어요. 그리고 집 사이사이가 굉장히 좁아요. 요새 짓는 집들은 그런 집이 없잖아요. 법이 다 있으니까. 근데 이 집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짓다 보니까 그 틈이 얼마나 좁냐면 그 틈 사이에 사람 한 명도 못 들어갈 정도로 틈이 되게 작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집에는 창문이 있는데 낭떠러지는 아니지만 그 가파른 쪽으로 창문이 하나 크게 나 있고 옆집으로 맞닿은 쪽으로도 창문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 사이사이 틈이 너무 좁다 보니까 그 집 사이에 맞닿은 창문은 솔직히 있으나 마나한 그런 창문이고 어차피 환기도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어차피 사람도 못 들어오니까 자주 열어놓고 그냥 살았대요. 이제 구조는 설명을 드렸는데 어렵지 않겠죠? 이해하셨겠죠? 근데 일단 뭐 상상으로 이제 저희가 네, 한번 하고 이렇게 있어요. 상상을 해보시면은 이제 그런 집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집에 살면서 귀신을 정말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랑 친구는 아니라서 이분이 원래 뭐 귀신을 보는 분인지 아니면 원래 좀 신기가 있는지까지는 몰라요. 네, 이분이 남자분이고 기가 좀 센 분이에요. 운동도 하시고 되게 건강하신 그런 분인데 이분이 봤던 귀신들을 예로 들자면 예를 들어 바깥쪽이 낭떠러지 같은 데라 했잖아요. 사람이 뭐 서 있거나 그럴 수 없는 길도 없죠. 근데 바깥쪽에서 이렇게 그림자처럼 사람이 좀 보인다던가 아니면 바깥쪽에서 뭔가 사람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물론 울려서 들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면 이게 아까 전에 그 집 사이사이가 되게 좁아서 창문이 있으나 마나 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창문을 이렇게 그냥 무심코 봤는데 사람이 서 있는 거야. 이제 할아버지가 서 있었대요, 정확히는. 근데 이게 사람이 순간적으로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잘 못 하잖아요. 그냥 네. 아, 저 할아버지가 왜 남의 집을 쳐다보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하죠. 예. 근데 잠깐 뒤돌아서 아, 뭐라고 해야겠다고 뒤돌으면 없어.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 저기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틈인데 뭐지? 하면서 소름 쫙 끼치는 거죠. 오. 근데 이게 일부고 그 집에서 그런 일이 너무 많았대요. 너무 많아서 나중에는 이게 익숙해질 정도로 정말 귀신을 많이 보셨대요. 예. 근데 그쯤 되면 여길 왜 안 나오지 싶으실 수 있는데 이때는 나이가 좀 어리고 사람이 좀 젊은 혈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월세가 싸니까 네. 월세가 귀신보다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거예요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거예요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거예요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거예요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아, 뭐 귀신 뭐 그까짓 거 나는 뭐 괜찮아 뭐 이러면서 그냥 살았대요. 그리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맨날 술판 버리고 어차피 조금 무섭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불러서 밤새 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여기에 귀신이 나온다는 거를 전혀 모르고 놀러 온 친구들이에요. 근데 다음 날이 되면은 친구들이 야 아까 창문에 누가 서서 여기 보더라 뭐냐?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야 저기 창문 닫아야 될 것 같다. 사람도 왔다 갔다 하더라.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면 새벽에 애들이 자다가 새벽 한 3, 4시쯤에 막 깨가지고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막 이렇게 애들이 막 떠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애기 소리가 들릴 수 있죠. 동네니까 울려서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뭐가 이상하냐면 새벽 3, 4시에 애기들이 돌아다니거나 뛰어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시간대에 애기들이 막 까르륵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던가 밖에 뛰어다니는 소리 들린다던가 막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친구들이 야 여기는 왜 이렇게 애들이 뛰어노냐 새벽에 이러는데 돌아보면 그 시간에 사람이 돌아다니지도 않는데 근데 이게 참 술이 무서운 게 술김에는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술김에는 아 여기 밖에 시끄럽냐 이러면서 아 니네 집 시끄러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그 얘기를 하면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그냥 살았대요. 전 좀 신기해요. 왜냐면
저 같으면은 이게 아무리 싸도 무서워서 못 살았을 것 같아요. 무섭잖아요. 그렇죠. 네, 이분이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남자분이시고 운동도 하고 체격도 크신 분이다 보니까 뭐 난 괜찮아. 뭐 나 해치기 하겠어. 또 월세도 싸니까 그냥 살자. 이러면서 그냥 산 거죠, 이분은. 네. 네,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한데 이분이 살다가 언제부턴가 월세도 좀 이렇게 밀리고 그랬대요. 근데 사실 월세를 밀리면 집주인이 바로 연락을 하잖아요. 왜 월세 안 내냐, 월세 안 들어왔다 연락이 올 텐데 10만 원이라고 해도 그게 월세가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근데 집주인이 연락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예. 이상하죠. 왜냐면 아무리 작은 돈이어도 집주인이 득달같이 연락이 와야 되는데 안 온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상하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살았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보증금 이상 이미 그게 되니까 월세를 그냥 안 내고 살았대요. 좀 웃기죠. 그래서 예. 그렇게 좀 살았는데 이분이 결국 나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차피 귀신은 숨 쉬듯이 많이 봤대요. 너무 많이 봐서 이상하다고도 못 느낄 정도로 살았고 그런 상황에도 계속 살았는데 못 이기고 나온 계기가 있었어요. 예. 이게 흉가라는 게 괜히 흉가가 아닌 게 흉가랑 폐가가 다르잖아요. 이제 폐가는 그냥 낡은 집에 사람이 안 살면 폐가가 되는 건데 흉가는 사람이 살면은 안 되는 집이고 사람이 살면은 사고가 생기는 걸 이제 흉가라고 하죠. 그렇죠.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이분이 애완동물로 강아지를 키웠는데 저는 강아지 종류나 그런 거는 몰라요. 어쨌든 강아지는 되게 건강하고 이제 예쁘게 잘 살았어. 근데 그 집에서 정말 어느 날 아침에 그냥 일어났는데 밤새 강아지가 그냥 급사를 한 거예요. 어이구.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죽어 있는 거야. 예.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한 게 강아지가 어디가 아프지도 않았고 원래 뭐 약해서 자주 아파서 병원에 가고 그런 애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정말 그냥 갑자기 죽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그냥 죽었다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너무 슬픈 일이지만 있을 수 있는 일로 느껴지는데 이상하게 느껴진 거는 걔가 어떻게 죽었냐면 빨래 건조대 아시죠?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그런 일반적인 빨래 건조대 알죠. 그 밑에 깔려 죽어 있었대요. 근데 빨래 건조대가 그러니까 가벼운 건데 그 밑에 깔려서 죽어 있었대요.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좀. 그래서 뭐 생각하면은 그냥 우연히 강아지가 죽었는데 그냥 우연히 위에서 무너졌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분이 좀 되게 찜찜했대요. 슬프고 찜찜하고 이상하다 기괴하다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예. 이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동물들이 안 좋은 것에서 자기 주인을 지키려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다. 저희는 이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도 아마 좀 찜찜한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고서 또 얼마 안 지나서 더 좀 무서운 일이 생겼어요. 이 얘기 앞서서 제가 어떤 특정 인종을 비하하거나 나쁘게 표현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오빠가 대낮에 길을 가고 있었어요. 밤도 아닙니다. 흑인 두 분이 이제 자기를 따라오더래요. 근데 이게 뭐 그냥 길 가다가 그냥 그럴 수 있는데 느낌상 뭔가 따라오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지? 이렇게 봤어. 그런데 흑인분들도 또 피부톤 색깔 차이가 있잖아요. 조금 덜 까마신 분들이 있고 톤이 짙으신 분들이 있는데 정말 까마신 그런 분들이 자기를 이렇게 계속 쳐다보길래 처음에는 별 생각을 안 했대요. 그냥 왜 쳐다보지? 뭐지? 이러면서 그냥 길을 가는데 왜냐면 이제 따라온다고 해도 나한테 뭐 어떻게 할 거야. 나도 뭐 성인 남자고 나 운동도 한 사람이고 한데 그냥 뭐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는데 솔직히 그 사람이 따라오면은 계속 신경이 쓰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두 명이 계속 내가 가는 방향으로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무섭다 이 생각이 들었대요. 아 뭐지 좀 무섭다. 솔직히 외국인 분이 두 분이 심지어 비하는 절대 아닌데 이제 까만 분이 덩치 크신 분들이 따라오면 조금 위협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 조금 무섭다 생각을 하고 약간 빨리 걷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그분들도 빨리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좀 뭐지 위험한데 좀 무서운데 생각이 들어서 좀 무서워서 후다닥 뛰기 시작했대요. 네. 그랬더니 그 두 명이 바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예. 근데 이제 무서우니까 막 뛰다가 한 번씩 뒤를 돌아보는데 손에 칼을 들고 있었대요. 뭐야? 예. 아 그리고 그 눈빛이 이게 약간 살기를 띈 그런 눈빛 있잖아요. 그래서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와 진짜 이게 사람이 죽을 것 같으면 이게 정말 힘이 난대요. 죽을 힘을 다해서 집으로 다다다다다 뛰어가서 진짜 깻잎 한 장 차이로 문에 쾅 닫았는데 밖에서 쾅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열나봐. 근데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일단 문은 닫고 문을 잡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고 바로 경찰을 불렀대요. 근데 다행인가 이제 경찰을 부르니까 도망을 갔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잖아요. 대낮이라고 해도 강도는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위협을 당할 수도 있죠. 근데 그때 이분이 느끼기에는 그 2명 눈빛이 뭔가 홀린 것처럼 되게 무섭게 느껴졌대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조금 믿거든요. 홀리고 이런 걸 좀 믿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정말 이 집에 살면은 나 진짜로 흉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가 든 거예요. 그때는. 오. 그래서 이제 귀신을 그렇게 많이 봤지만 그 2 사건을 겪고 나서 이사를 나왔대요. 이거 안 되겠다. 아직도 그 동네에 사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솔직히 이렇게 흉흉한 일 때문에 나왔다고 해도 이분이 뭐 이 집이 그렇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네. 왜냐면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그 집이 또 다음에 임대하는데 피해주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어차피 집주인분이 또 임대를 놓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또 이상한 게 이 사건이 2010년도 뭐 그 정도니까 몇 년이 지났어요. 네. 한 6, 7년이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임대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집. 그냥 빈집으로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해주신 연세 청한마 오라버니가 그 흉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하는 가게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장난기가 되게 많으신 분이라 손님들한테 한 번씩 흉가 체험하실래요? 이러면서 장난기 있게 그 집을 보여주거나 데려가고 한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집에 가도 이분은 뭐 아무 일도 없었고 손님들도 그냥 그렇구나 구경만 하고 이제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흉가 투어처럼 가끔씩 놀러 가고 그랬대요. 몇 년간. 문도 열려 있고. 네. 그런데 중간에 한번 좀 특이한 손님이 오신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이신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원래부터 좀 눈이 트였다고 하죠. 귀신을 보실 수 있는 분이래요. 명문대를 나오신 좀 예술 쪽을 이제 하시는 분이신데 장난으로 이 오라버니가 귀신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가게에도 귀신 있냐 이러면서 장난치고 노는 그런 손님이었대요. 그러면은 오빠네 가게에는 뭐 귀신 없어 괜찮아 이러면서 그냥 노는 사이였는데 한 번은 이 오빠가 그러면은 여기 근처에 흉가 있는데 가볼래? 이러면서 권유를 한 거죠. 흉가 체험 갈래? 이러면서.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피식 웃으면서 그래 한번 가보자 해서 갔대요 같이. 그런데 그 가게에서 흉가까지 멀진 않아요. 걸어서 몇 분만 가면 되는데 그때까지는 흉가 문이 항상 열려 있었대요. 그래서 문을 열고 그 오빠가 안에 들어가서 뭐 어때 여기 귀신 많아? 이러면서 막 장난스럽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집에는 그 이후에 한 번도 세입자가 없었으니까 앞서 살던 그 후배가 갖고 있던 그 세간살이 같은 것들도 굴러다니고 막 대충 있었대요. 뭐 네. 버리고 가는 물건들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하죠. 이게 그거를 아무도 청소를 하거나 그 집을 몇 년간 아무도 돌보지 않고 문도 열려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여자분이 이제 오빠가 장난스럽게 안에서 막 들어올래? 뭐 할래? 막 이러는데 표정이 싹 굳어가지고 밖에서 들어오지 않고 서 있었대요. 그냥. 그러면서 오빠 나와요 이러더래. 나와요. 근데 이 오빠는 좀 장난기가 있고 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왜 여기 귀신이 진짜 많아? 한번 들어와 봐 이러면서 장난을 계속 쳤는데 이분이 끝까지 안 들어오고 밖에 서서 팔짱을 끼고 오빠 그냥 빨리 나와요 이러더래. 그래서 이분이 이거 좀 장난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밖에 나왔대요. 근데 밖에 나오니까 나오자마자 이 여자분이 말 한마디 안 하고 문을 쾅 닫는 거예요. 쾅 닫고 이제 가자 이래서 왜 얘기 좀 해봐 진짜 귀신 많아? 빨리 얘기해줘 이렇게 장난을 치니까 오빠 일단은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가게로 가자. 가게 가서 얘기해 하고서 가는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가게로 돌아갔대요. 그래서 가게로 가서도 한참 얘기를 안 하셔서 아까 왜 그랬냐 진짜 뭐 귀신이 많냐 뭐 얘기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한숨을 푹 쉬면서 거기는 귀신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득식을하다. 그 집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거기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사실 이 여자분 말씀에 따르면 귀신이 어디에나 있대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귀신은 그냥 해가 없대요. 근데 그 집에 있는 귀신은 정말 드물게 기운이 정말 안 좋고 뭔가를 이렇게 해하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는 들어갈 수 없었고 거기에 그런 게 없는 분들이 그냥 들어가도 운 나빠진다고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충고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오빠가 그렇냐고 알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게 몇 년 전이에요. 이 얘기를 한 것도 한 3, 4년 전이고 그 이후에 얼마 안 지나서 그 집에 또 지나가는데 문이 잠겨 있었대요. 이제 그 오빠는 지나가다 한 번씩 문도 열어봤대요. 좀 특이하죠? 그래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 집 문이 잠겨 있어서 잠겨 있네 이러고 뭐 이제 관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이 얘기가 거의 최근까지 왔는데 최근에 좀 추가된 얘기예요. 이거는 귀신 얘기가 뭐 더 있고 이런 건 아닌데 좀 이상한 얘기가 있어서 이제 이 오빠가 귀신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게 흉가라는 걸 알고 있고 자기는 그게 무섭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에다가 진짜 귀신이 나오는 귀신의 집 같은 거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장난을 친 거죠. 아니면 네. 여기다가 무슨 사업하면 잘 되지 않을까? 시끄러워도 되니까 뭐 노는 공간 같은 걸 만들어 볼까? 저는 참 생각하기 어려운 발상인데 워낙에 저렴하고 시끄럽게 놀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 아는 분도 워낙에 많잖아요. 돌비 동네가 동네 같은 곳인 게 요즘에는 이웃들이 뭐 어디에 사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런 걸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이 돌비 동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끼리 좀 길 가다가도 뭐 김 사장님 하면서 인사를 하고 그런 좀 정감 있는 그런 동네예요. 네. 그래서 아는 부동산 사장님들도 많으니까 가장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 가본 거예요. 원래 아시는 분이고 또 이분이 모르는 사람이라도 친해져서 금방 말도 잘 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기 밑에 있는 그 집 비어있는 원룸 뭐 매물 나온 거 있냐 하면서 물어봤대요. 근데 사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자기 매물이 아니거나 모르는 매물이라도 보통은 그 매물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네. 거기 뭐 월세 뭐 얼마 정도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뭐 알아봐 주신다던가 이래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는 낙후된 동네다 보니까 월세를 안 주고 내비두시는 집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부동산에서 이 오빠 눈을 피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 그런진 몰라요 이러시더래요. 예. 근데 원래 아는 사장님인데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게. 그래서 아니 거기 뭐 빈집이고 한데 뭐 아시는 거 없으세요 했는데 두 번째로 또 저 그런지 몰라요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굉장히 피하는 느낌을 받았대요. 근데 이 오라버니는 또 연세 창업마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부동산을 가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부동산에 똑같이 물어봤대요. 번지수랑 이런 거 말하면서 거기 뭐 월세 그런 거 나온 거 없냐. 근데 이상한 게 월세가 안 나오면 안 나왔다. 아니면 나오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동산에서도 나는 그런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부동산이 중개를 해야 돈을 버는 건데 아무리 월세가 싸더라도 중개를 해서 월세를 놓는 게 자기가 돈을 버니까 비어있으면 그 집주인한테 명함 같은 거 넣어서라도 중개를 하잖아요. 아니면 적어도 내가 그런 걸 알아보겠다라는 식으로 대화를 푸시는 게 보통 중개사분인데 나 그런 거 모르고 그 얘기 나한테 하지 마. 약간 이런 스탠스를 두 번이나 본 거예요. 예. 네, 이 오라버니가 또 포기를 안 하고 세 번째 부동산까지 갔는데 소름 끼치게 거기서도 똑같이 나는 그런진 몰라요라고 한 거야. 예. 이게 되게 최근에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왜 중개를 안 해?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이 동네가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길에 고양이들이 엄청 많아요. 네. 길냥이들이 길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쓰레기 봉투 같은 것도 좀 뜯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뭐 고양이 되게 좋아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느끼기엔 좀 싫을 수도 있죠. 그래서 고양이들이 좀 길을 더럽히거나 그런 일들이 되게 잦은 동네인데 이상하게 그 길 앞에는 진짜 고양이 한 마리가 절대로 안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오라버니가. 그래서 예. 아니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냥 길이고 거기는 정말 고양이가 진짜 많은 동네인데 한 마리도 안 지나가고 그냥 조용해요. 뭐 물론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이 거기 앞을 뭐 치우거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또 옆집에 사는 분이 치우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골목이 전부 다 너무 깨끗한 골목도 아닌데 그 집 앞에는 정말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요. 그냥.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들었으니까 그래 그럼 우리도 흉가를 한번 보러 가자 라면서 이제 그날 같이 술 먹고 놀던 친구들이 다 같이 그 흉가를 보러 갔어요. 이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는 귀신을 본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섭잖아요. 그걸 인정하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게 귀신이 아니라 내가 그냥 피곤해서 헛거를 봤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네. 진짜라고 인정하면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그런 기운 같은 게 조금 안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 걸어가서 좀 쫄보니까 약간 멀리에서 그 집을 쓱 봤어요. 근데 와 진짜 기운이 좀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미쳤다. 단순히 낡았다거나 내가 뭐 그런 얘기를 들어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느낌이 좀 아니고 조금 달라요. 실제로 보시면은 피부가 이렇게 착 씹는 느낌이 들어요. 그걸 보는 순간. 그리고 사실 그 옆집도 컨디션이 거의 똑같아요. 그 옆집도 다 낡았고 그 옆집도 다 되게 오래된 집들밖에 없는데 그런 집들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집 더 앞까지 가볼래?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근처에 가는 것만으로 별로 좋지가 않겠다는 느낌이 되게 들었어요. 그래서 가지 말자. 저기 앞에 그냥 가도 별로 좋은 일 없을 것 같다. 이래서 이렇게 보고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도 그 집은 건재하게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집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근처에 가끔 갈 때 술 먹으러 가거나 그 가게를 가면은 지나가다가 그쪽 지나가면 좀 흐린 눈으로 지나가요. 무서우니까. 와, 저 집이다 이러면서 그대로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어마무시한 집일까? 그래서 네, 그런 데는 근처로 안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깔끔하게 진짜 이야기 잘해주셨어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김 사장님. 감사합니다. 또 재밌는 얘기 찾아서 올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쨌든 이 영상에 방어막을 한 번만 칠게요.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반말과 존댓말이 이렇게 섞여서 나오시는 그 습관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반말하는 게 아니에요, 김 사장님. 그쵸? 맞아요. 저는 돌비님과 통화하는 느낌이라서 그쵸? 저도 모르게 몇 번 나왔던 것 같아요. 혹시 불쾌감을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보호막빙,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한테 그냥 막 편하다고 해서 반말하고 그런 거 아니고 저는 마이크를 끄고 있고 이야기 하다 보면 좀 편해지거든요. 그쵸? 사장님. 맞습니다. 너무 이야기 잘해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자, 김 사장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 서울에 있는 한 흉가였고, 그 흉가에서 정말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었던 한 연세 차원마 오빠분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되게 희한한 거는 주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그 집을 모른다고 한다. 그게 참 이상하죠.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부동산 하시는 분들까지 기피를 하는 걸까? 참 미스테리한 이야기로 남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